사적인 덕, 벌추. 여러분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반대의 반쪽을 찾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이루는 반쪽 또는 선하지 않으면 연예인들이 자신의 반쪽을 찾지 않을 것이며 전체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연예인들은 전체의 반쪽이 약하면 자기 손발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연예인은 자기 것이 선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선만을 사랑합니다. 소크라테스. 사랑의 지속적인 힘을 이해하려면 사랑의 궁극적인 동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랑의 주요 동의는 성도, 동반자도, 자식도, 관계의 필요성이 아니라 자존감이다. 어떤 자존감은 그저 멋진 사람과 어울리는 것으로 얻을 수 있지만 사랑은 이것으로 충분치가 않다. 사랑은 충분치가 않다. 이제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이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결과 낭만적인 사랑이 우리 사회에 왜 그토록 중요한 위상을 얻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이것은 반역자, 우상, 개쩌고 싶은 욕망, 심지어 악해지고 싶은 욕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아라는 사실과 가능성의 저정고이기는 한 것이 아니라 가치의 이상의 야망과 핵심이기도 하는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덕은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특성이다. 덕이 부나 건강, 성공 같은 바람직한 장점과 구별된 것은 덕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내적으로 귀중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덕이란 뭔가? 덕이 당신이 어디서 있고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달려있다. 아덴에서 큰 소리를 떠들고 자랑하고 자연사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덕이었으며 겸손하거나 한심한 일이었고 평화주의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곧 귀한 오디세우스가 그저께 12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덕들은 사랑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는 덕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도 성적 끌림을 상상할 수 있고 사랑의 사적인 덕에서 특별한 것은 그것이 사랑 안에서 창조된다는 점이다. 사랑에서 우리가 덕을 표현한 것,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공유하는 맥락에서 덕의 자질을 실천하여 이 자질이 그 자체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에서 연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이나 지성이나 성취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연인을 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끌어내줄 사람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감수성을 알아보고 격려해주는 우리의 악덕을 주저앉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악덕을, 그렇지. 이런 오늘 정치 속에서 이 개판인 이런 정치 속에서 이렇게 악덕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그런 배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되네요. 우리는 우리의 덕을 제대로 키워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주장, 우리 좋은 사람 공유되는 좋은 자원만을 추구한다는 주장과는 같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이상적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적인 덕이 자와 마찬가지로 대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덕스러운지 아닌지는 단순히 사실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으며 사랑은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사랑은 이 모든 불확실성을 해결해 줄 유일한 항소심을 제공한다. 사랑의 사생활은 자에게 이득이 될 뿐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 우리는 판단을 내릴 객관적이고 공적인 기준이나 한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의에 대한 판단을 내릴 막강한 힘을 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은 사적인 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랑에 대한 우리의 관념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변증법에서 동력학으로 왜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우리를 하나의 전체에서 부서져 내린 파편으로 여겨야 합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뒤섞여 있는 것에서 순수하고 맑은 존재로 단독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와 관련된다는 생각은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자기 사랑이라고 제안하며 사랑을 덕의 역할이 아니라 악덕의 역할로 캐스팅한다. 그러나 자아가 쉽고 편한 동명관계에 있다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낭만적인 사랑은 우리가 선호하는 일련의 전통적인 가치의 의심스러운 상속자가 된 고립을 무너뜨릴 강력한 정서적인 동맹이다.
사랑의 변증법은 개별성과 사랑의 공유된 정체성 사이의 긴장이다. 바로 이 사랑의 변증법이 사랑의 역학을 설명해 준다. 지속하는 사랑은 이런 투쟁을 벌이지 않고 그 토대 위에서 번성한다. 최고의 사랑은 완전한 기락이라는 가식도 아니고 완전한 개별성이라고는 고립도 아니다. 양자 사이의 미묘한 변증법이 존재하는 사랑이다. 5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의 동력학 사랑을 지속하기. 염려와 이기심이라는 신화. 염려. 사랑은 자아의 문제다. 그러나 사랑에서 자아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한 염려이다. 사랑. 타인에 대한 염려. 이는 이기심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사랑의 이기심을 대립시키는 바로 염려이다. 염려에 대해서 사람은 자신이 염려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만 염려하는 것은 공허한 목표만 남기고 자신을 불태워버리는 관념의 단락이다. 염려하다는 말은 사랑에 의해서 전혀 모호하지 않고 문제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말 중에서 하나다. 그러므로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염려하게 만들면서 그를 처벌했고, 염려하다에는 최소한 두 가지 서로 구별되는 완전한 성향 의미가 들어있으며, 염려는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저 무탈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사랑에서 염려는 단순한 투자나 초당적인 개입 혹은 걱정 이상이다.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염려를 더 신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염려. 몇 년 전에 염려라는 제목의 유쾌한 소책자에서 밀턴 메이어로프는 염려를 하는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고, 내가 염려하는 것을 나 자신의 연장으로 경험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타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의 창조물을 돌보는 것과 같지가 않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절간에 가서 나무로 조각된 굶주림의 악마의 엉덩이를 숭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자아의 창조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해왔다. 그러나 염려에는 조건이 있다. 이미 확립된 관계에서 염려하는 것과 관계 자체의 결정과 논이 열려있는 경우에서 염려하는 것 사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로버트 프로스트에 의하면 집은 당신이 가야 할 때 갈 수 있고 당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곳이다. 이와 달리 연애에서는 집에 가기 어려우며 한 번 집을 떠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집을 떠나면 염려를 말할 때 생기는 문제는 이 말이 자체가 이적거리는 격렬적인 태도와 우울적인 태도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랑의 역학에서 격렬적인 태도가 들어설 여지는 거의 없으며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우울감이 들어설 자리도 없다. 더욱이 염려와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 자주 일반적인 태도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특정한 욕구와 욕망을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삶과 시간. 잘 안 될 경우에 하루를 날려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너무나 자주 성격상 기껏해야 몇 주 혹은 몇 달 이상은 지속될 수 없는 일시적인 상태에 대해서 구축하고 어떻게 하나의 감정이 이렇게 시간과 묶일 수 있는가? 부분적으로 사랑은 다른 많은 감정과 달리 타인과 맺는 상호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철학적인 경험으로서 교육받지 않은 수많은 철학적인 연예인들이 지어낸 사랑의 경험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시간의 경험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는 이런 가계를 짜는 일보다 어렵다. 우선 방향을 제시할 이정표도 부정하지 못할 사건도 기억도 없다. 사랑은 정체성이고 정체성은 부분적으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함께할 시간인지 상상 속 시간인지 여부는 그것이 함께 보낸 시간, 기억이나 상상 속에서 공유한 순간, 두 인생을 함께 먹어주는 수많은 플러스 이어서 절로서 공동 작성된 흔히 사랑이 끝난 후에는 시간이 상처를 치유한다고 한다. 낭만적인 사랑은 단순히 신기한 것과 종종 혼동된다 하지만 낭만적인 사랑은 길고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면서 또한 늘 새롭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하는 사랑만이 진정한 진짜 사랑,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로미오와 줄리엣, 그들이 함께 보낸 짧은 시간 동안에 자신들이 잘려나간 인생 경험을 쑤셔 넣었다고 지적했는데 첫 만남, 첫 대화, 첫 데이트, 물론 이 가운데 몇 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이고
사랑의 여러 단계는 종종 기회를 잡는 것으로 지신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은 다음 기회로 나아가지 않는 것도 기회를 잡는 것이다. 우리는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랑을 하지만 진실은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며, 사랑의 시간표는 매 단계에는 새로운 규칙, 새로운 기대, 새로운 의무가 따른다. 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기대가 당연히 들어오지 않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각 단계는 새로운 수준의 진지함, 새로운 수준의 자기관여, 다소 혐오스럽지 않은 필요할 수 없는 추정적인 비유를 쓰자면은 각 단계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투자이다. 우정의 안정과 대조적으로 불안정한 사랑의 소식이다. 사랑은 지속될 수 있지만 대체로 정체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경련적인 변화를 통해서 지속된다. 우리는 우정에서 많은 것을 참을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 사랑을 불러일으켰던 덕목이 종종 후일의 사랑을 무너뜨리는 단층성이 된다는 것은 사랑에서 익숙하게 경험하는 일이다. 사랑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되는가에 상관없이 사랑은 우리의 인생에 안정감을 주는 힘이 아니다. 사랑에서 공유된 자아는 사랑을 산산조각 깨부술 갈등하는 힘들로 끓어오르는 가마솥과 같다. 이는 갈등하는 힘들이 사랑을 묶어주는 경우에도 일어난다. 사랑은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 매 단계마다 재앙을 일으키는 준안정 상태. 상상해보라. 한순간 미끄러지거나 뜨거운 액체 한 방울이 피부에 떨어지면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 사랑도 이와 같다. 사랑은 안전해 보이고 심지어 영원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무리한 말, 어느 한순간의 침묵, 어느 하루 저녁에 무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순간 연인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위태로운지 깨닫기 시작하고 자존심을 삼키며 다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돌아간다. 연인들은 화해, 이는 엄청난 심리적인 의식을 치르는 일이다. 사랑의 역동성을 지속한다. 친밀감, 행복한 상호 사랑이다. 사랑의 역학관계는 친밀감에 의해서 정의되는데 이는 근대적인 낭만, 사랑의 대다수 다른 성적인 애착의 및 열정의 형태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다. 친밀감은 우리가 앞장에서 논의한 아주 강한 사생활 의식을 전제한다. 친밀감은 매우 분명하게 자의식적이고 예민하고 간접적인 인식의 문제다. 친밀감은 항상 공유된다. 친밀감은 항상 공유가 된다. 이런 오해는 관계의 문제를 일으킨다. 만약에 친밀감이 고백적인 대화에서 표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수많은 치밀한 objek과 행동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친밀감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해는 친밀감이 자신을 시야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이다. 친밀감이다 라는 것이,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친밀감에서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 물론 신뢰는 사랑에서 또는 모든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며 친밀감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쁨과 승리를 기꺼이 나누는 것이다. 물론 서로를 공유하지만 친밀감이란 말은 때때로 이리적일 정도로 진심 어린 대화나 공유의 경험을 포괄할 정도로 폭넓게 확장되기도 한다. 친밀감을 표현해줄 가장 핵심적인 비유는 깊이나 내면성이 아니라 가까움이다. 가까움, 내면성이 아니라 가까움이다. 친밀감의 상호 가용성의 경험이다. 표현의 개방성이 아니라 공유하고 변화하는 자의 개방성이다. 앞서 우리는 친밀감에는 매우 다른 두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주목했는데,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빠른 인정은 두 자아를 하나로 묶고 상호 지식과 공유 경험 에서 이처럼 친밀감을 일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경험으로 강조하면 친한 관계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게 된다. 강렬하면서도 특히 개방적인 상호 자아인식이 친밀한 행동의 동기를 이루는데, 이런 자아인식은 가식적인 연기를 경멸하며 앞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가장 참담한 오해는 사랑을 과정이 아니라 상태로 역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태적인 것으로, 또한 친밀감은 역동적이다. 친밀감은 늘 정체성의 인식과 자유의 인식 사이의 긴장이다. 친밀감은 이 긴장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리감이나 소원함과의 대비 때문에 즐겁지만, 친밀감이 이처럼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가장 견고하고 영구적인 특성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 평등과 권력의 문제는
불평등한 이들 사이에서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앞서 말했듯이 낭만적인 사랑은 남성 여성 간의 평등을 전제한다. 평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은 평등을 요구하며 가정적인 역할은 평등하게 할당될 수도 불평등하게 할당될 수도 있다. 가정적인 역할은 사랑을 규정하는 낭만적인 역할과는 판이하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한 사람의 공을 독차지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공을 나누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떻게 평등을 측정할 것인가? 그러나 또한 밀턴도 이렇게 양성 간의 싸움은 의지말 여지 없이 무한히 계속될 것이며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실망시키고 사랑할 때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힘겹게 따낸 역사적인 섭니다. 플라톤의 향년을 다시 읽어서 에로스에 대한 무한 찬사와 재치 있는 사상과 표현에 전환되는 여성과 여성의 사랑에 대한 경멸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여성들의 평등한 지위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것은 공정풍 사랑과 낭만적인 사랑의 기본과 본질을 함께 이해하려면 우리는 평등이라는 매우 어려운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평등은 사랑의 전제이자 전제 조건이라는 평등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과 관계나 선행하거나 선언적인 이점의 권위 없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평등이라는 규정된 지위의 부재나 결여, 전통적인 위계 질서와 가족 권력 구조의 붕괴에 불과하다는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권력. 영국 철학자 토마스 호흡스는 서로를 죽이는 수 있는 힘을 공유한다는 불행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사랑에 필요한 평등은 부분적으로 성적인 평등이지만 이것은 종종 비현실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다. 최근의 의지가 강간 내 여자는 진고목하면서 연인이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것처럼 사랑에는 우월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은 외적인 성공과 실패가 모든 관계의 사정을 속에서 어느 정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첫째, 평등이란 평등. 첫째, 사랑의 평등 관계에서 미리 확정된 위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사랑의 평등은 두 파들의 감정이 동등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평등이란 두 사람이 동등하게 의존적이고 동등하게 독립적인 것을 의미한다. 넷째, 관심과 욕구, 대화의 시간, 만지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동등한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다섯째, 평등한 관심과 존중 각각의 파트너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수행하는 역할에서 유래된다. 미리 확립된 위기나 권위의 결여, 공동, 아마도 사랑의 평등에 관해서 논의를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평등이 사랑관계에서 전적으로 불안정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나는 왜 미국인들이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정치적인 공과 너무 잘 알고 있다. 한 세기에서 소유와 소유욕은 실제 사랑에서 우리는 상대의 좋은 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의 자유와 자율성 이외의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상대로 나와 별개로 구별되는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적인 연애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교리 중에 하나이다. 사랑에 소유 감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소유 감각은 어느 정도는 친근감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소유라는 집이나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것과 같이 저조한 소유권 의식을 뜻하지 않는다. 사랑에서 소유의 위상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것은 이런 성생활이고 이 위상이 가장 배타적이고 여기에 질투심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다. 대략 한 세대 전에는 일반적으로 질투는 사랑에 반대되는 나쁜 감정이라고 존재했는데 그러나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사랑에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는 불안정한 생각과 질투에 들어있는 소유감각은 소유권에 불과하며 상대를 사실상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상주의는 불륜과 잔인함마저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칭송할 만하다. 또 사랑에서 소유 감각은 욕망과 기대가 공격적으로 합쳐진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건강한 의식이 이런 소유에게 맞서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소유 감각은 사랑이라는 공유된 정체성을 이루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부분이다. 소유 감각이 사랑에 내재되어 있긴 하지만 소유욕이 사랑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유욕이 강한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말을 걸기만 하면 화를 낸다. 그는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놔두지를 않는다. 소유욕은 위협의 세계를 만들어내며 정정 그로부터 소유 감각을 허물어버린다. 소유 감각은 조용하고 미묘할 수 있지만 극도로 공격적일 수도 있다. 소유 감각은 예의 바르게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소유가 사랑의 본질적인 일부라면 소유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우리는 영혼이 사로잡힌다는 마법적인 의미에서부터 우리 전 세대는 사랑을 동반자 감정과 이런 공유로 환원시키면서 의무감을 지우려고 노력했다. 이런 노력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시도로서 사랑에 내재하는 소유의식과 사랑에 개입해서 들어오는 엄청나게 큰 특별한 의무와 기대를 과소평가했다. 의무와 기대를 취소하는 사랑이라면 모두 소유의 문제와 그것이 안고 있는 위험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